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자,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부인병 시리즈 김철 박사님과 2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얘기를 좀 이렇게 드렸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부인병이다 보니까 좀 더 깊숙한 내용으로 교수님에게 많은 또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평상시에는 잘 걸리지 않던 뭐 임신성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 도중에 이렇게 부인병들이 많이 좀 발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호르몬 때문일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경 나이가, 과거에는 여성들이 중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초경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4학년 때 초경합니다. 그만큼 호르몬 시작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시작이 빨라짐으로 해가지고 호르몬과 관계되는 부인과 질환이 일찍부터 증가하고, 또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출산을 안 하고 하니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죠. 근데 그런 병이 생기고 난 뒤에 임신을 하려니까 막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환이 대부분 다 우리 가장 흔한 자궁근종, 그다음에 자궁성근증, 그다음에 난소의 내막증 종양,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아까 이제 연령이 이제 낮아졌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그만큼 애들도 성장이 빨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월경을 빨리 시작하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적어도 20대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교수님, 자궁근종, 성근종, 난소 양성 종양, 난소호, 요 부분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알 텐데, 자궁근종, 저희가 많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최고 권위자시니까 자궁근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이게 무슨 병입니까? 자궁 근육의 일부분이 과잉 증식하여 안에 혹을 만듭니다. 그 혹이 숫자가 한두 개일 수 있지만 심지어는 숫자가 30개, 40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근종은 여성이 폐경이 돼야 멈춥니다. 폐경 나이, 그러니까 50대 초반 돼야지 근종의 어떤 발생과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종은 지금 35세 이상은 거의 50%의 빈도를 갖고 있다.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길까요, 교수님? 왜 생겨요? 초두에 이야기하듯이 호르몬과 관계 있습니다. 호르몬인데 우리가 호르몬을 일찍 시작했는데 월경을, 그럼 그때 월경 시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6, 17세 때 월경하는 시작과 12살 때 월경 시작은 한 5, 6년 차이 나죠. 월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신을 하라는 하나의 재촉입니다. 근데 임신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늦게 하죠. 또 임신을 안 하죠. 늦게 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항상 모든 병이든지 생기면 많은 엄마들은 그냥 왜 생겼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걸 이제 항상 이제 걱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뭘 잘못 먹었나? 뭘 생활 습관이 잘못됐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네. 출산을 조금 빨리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유리하죠. 유리한 겁니까? 네. 자궁근종은 이거는 교수님, 이게 발생이 돼서 하면 물론 증상의 상중하로 나뉘어서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근종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처음엔 정말 좁쌀보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추만 하고 호두만 하고 달걀만 하고 이래 됩니다.
이제 호두, 달걀 일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거의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근종이 발생이 많기 때문에 꼭 근종을 우리가 임신에 부분적으로 방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신하는 장소, 자궁의 내막에 근종이 있다든지 또는 근종이 너무 큰다든지 이럴 때는 출산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은 저희들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수술한 범위에 진입해 수술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원체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고 예, 크기만 자꾸 근종 이야기하는데 실제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예,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럼 위험한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제일 위험한 위치가 자궁 강내지요. 자궁 강내 임신하는 장소에 근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건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크기를 재고 있다면 큰일 나죠. 자궁 내막 두께가 1.2cm밖에 안 되는데 거기 3cm짜리 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뭐 임신 전에 그런 게 발견이 돼서 네. 수술해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네, 이게 완치율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높은 건데 그걸 뭐 제거했다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임신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재발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근종을 다 없애더라도 거의 또 재발합니다. 아, 거의 재발. 예,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근종이 돼서 젊은 여성의 자궁을 적출할 수는 없고 뭘 자궁을 살리고 그래야 됩니다. 임신한 데는 문제가 없고. 임신하는 위치에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위치에 제일 따르고 위험한 위치에 이제 제일 위험한 위치가 아까 말한 자궁 강내의 근종과 또는 임신해서 그 출산하는 그 자궁 경부 네네. 출산하는 아기가 이렇게 하강해서 이렇게 분만하는 과정 그 길에 네네. 근종이 있을 때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예, 그런 때는 제왕절개 하죠. 아, 이럴 땐 제왕절개를 하고. 예. 참,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좀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고. 점막하 근종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치료를 했는데 또 생겼으면 선생님 왜 이렇게 또 생겼을까요? 그래서 젊은 여성의 근종을 제가 한 사람 한 40개쯤 제거한 적이 있어요. 네. 그 100% 재발입니다. 100%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마흔인데도 결혼 안 한 사람 많단 말이야. 네네네. 그걸 어떻게 자궁 뗍니까? 자궁 살리니까 살리고. 그 뒤에 또 나이 들어 생각해. 그렇죠. 예.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이 임신했다. 그럼 그 임신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만사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근종을 이렇게 수술한 사람이 만삭에 그 수술 부위가 이게 천공이 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술이 이제 결국 우리가 수술이 복강경으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복 수술도 많이 하는데 개복 수술이 천공이 좀 덜하고 복강경은 천공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술이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자궁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개복이 유리하죠. 많은 엄마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자궁 근종에서 복강경 수술이 좋나요? 이렇게 제거 수술이 좋나요? 이렇게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그렇죠. 정확하게 보는 그 사람이 앞으로 출산 안 할 건지 네네. 할 건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안 한 거지. 참 요즘 수술 방법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 근종 수술은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과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 그다음에 자궁경이라고 있습니다. 자궁경은 뭐냐면 아까 말한 자궁 강내에 있는 점막하 근종 때 자궁 경부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근종만 빼는 수술. 그게 자궁경 수술이 자궁 근종 수술 중에 가장 어렵죠. 이거 발견하는 거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로. 초음파로.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뭐 초음파 건강검진 받을 때라든지 또는 뭐 산전이라든지 또는 증상이 있을 때는 초음파인데 그게 초음파도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질식 초음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복부 초음파, 질식 초음파이거든요. 그래서 질식 초음파는 아주 미세한 것도 잡아냅니다. 요게 나중에 제때 치료가 안 되면 자궁 암으로 갑니까, 교수님? 자궁 암으로보다는 그게 자궁 육종이라는 암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연관성은 없는데
근종이 오래되면 변성이 되면 육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큰 혹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선근종은 성근종은 네,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성근종과 그 뒤에 말씀드릴 자궁 내막증, 난소의 내막증 같은 질환입니다. 이것도 원인은 월경입니다. 예, 월경인데 월경이 뭡니까? 아까 말한 임신하라는 게 월경이다. 임신 안 하잖아요. 임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궁 강내에서만 놀게 하게 되어 있는데 병적으로 자궁 근육 속에서도 월경합니다. 그래서 선근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은 덧붙여 이야기하면 자궁 내막증은 자궁 바깥에 특히 난소에서 월경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만들면 그것이 종양을 만들죠. 그렇죠. 그 내막종.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같은 질환이고 젊은 사람은 내막종이 많고 나이가 한 30대 중반, 40대는 성근증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자들이 듣기 쉽게 우리가 어떤 하천에 물이 쫙 흐르면은 원래는 하천 안에서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잖아요. 네네. 월경이 넘친다. 그래서 옆으로 근육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예, 그럼 뭐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원인은 임신 어떤 적게 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출산을 한둘밖에 안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뭘까요? 제가 또 월경을 하게 되면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 위로 영주에서 나팔관 쪽으로 가서 일부가 영유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자궁 내막증 원인에 그 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이나 성근종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법이 막 다르고 이런 건 아니네요?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네. 근종은 이제 혹이니까 보통 없애는 수술하지만 네. 성근증은 혹처럼 생기지 않고 근육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근증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면 통증이 엄청 심한 얼굴통. 그래서 성근증은 우리가 초기는 우리가 정상 자궁 두께가 초음파로 재보면 두께 4cm입니다. 두께가. 네. 그렇지만 성근증이 생기면 5cm, 6cm, 7cm, 뭐 8cm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점점 두꺼워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면 직경 4cm짜리 원원과 직경 5cm짜리 원은 5cm짜리 부피가 2배입니다. 그러면 자궁 두께 6cm면 부피가 몇 배입니까? 그렇죠? 그걸 자꾸 직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생각해야 돼요. 아기를 출산을 많이 한 엄마가 네. 경우에는 자궁근종과 성근종에 대한 그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아, 떨어집니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죠. 과거에는 근종이 있었지만 그래 많지 않았고 네네. 성근증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성근증이 엄청 증가합니다. 이게 저출산이 그렇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난소 양성 종양. 난소 종양의 분류를 하면 양성 종양, 네네. 진짜 우리 무록이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악성 종양, 네네. 암이죠. 그 중간에 또 경계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계성 종양 수술 뭐 이런 건 전부 다 조직 검사에 밝혀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뭐 그런 거 혹시 아닐까 의심하는 정도. 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무록입니다. 무록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록도 이제 자꾸 커지면 수술해야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난소하고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이 한 10% 정도. 10%. 예, 예. 브라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부모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걸로 한번 고생한 적이 있으시다 예, 그러면 좀 걱정하죠. 염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럼 난소 혹은요? 난소혹이 보통 말하면 난소의 종양, 무록. 무록은 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쉽게 이 생각할까요? 안에 물이 찼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할 가볍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저 안에 모양이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죠. 그래 단순한 그냥 무록은 되는데 무록도 안에 보면
격자가 막 방이 많습니다.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너무 크면 수술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무릎이 너무 크면은 제가 지난주 수술했는데 이분은 왼쪽 난소 혹이 생기는데 그 출산하는 만삭 배처럼 이렇게 불렀어요. 해보니까 무게가 5.2kg. 거기 뭐 우량하네요. 우량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난소의 혹무게가 그런 거예요. 난소가 보면 3g밖에 안 되는데 3g짜리가 5.2kg가 됐어요. 5.2kg 거기 막 이게 수박. 여기까지 배가. 오. 그는 젊으셨어요, 아버님? 지금 나이가 52인데. 아, 50대인데.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난소의 모릅니다. 아. 예, 뭐 생긴 원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다행히 양성이었어요. 악성이 아니었어요. 점액성 낭종. 대체로 교수님 경험에 의하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까?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조금 연령 있는 사람들 많아요. 생기는 사람들이 네. 그런 뭐 폐경기 이후로 아니죠. 폐경기도 많지만 40대부터 시작입니다. 아 40대부터 보통 이런 부분 내막증은 보통 30대 부근 전후에 많고 성근증도 보통 35세 이상부터 많습니다. 그 폐경되면 정지하기 때문에 폐경 전에 한 뭐 40살 전후에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을 하시고 아기가 크면서 서서히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좀 걱정하고 체크를 또 해볼 필요는 그렇죠. 그 있겠네요. 월경통이 네. 월경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처음에는 진통제로 먹으면 조절되는 것 같이 하지만 조절되지 않을 거는 지경바람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성근증입니다. 그 월경통은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생길까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한 내막증과 성근증입니다. 그것 네, 때문에 그 두 개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뭐 월경통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식생활 습관이 너무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영향이 나의 좀 건강에 신체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도 걱정을 좀 하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자면 그 지금 우리 정크푸드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될 게 비만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비만 젊은 여성이 비만하면 배란장애가 옵니다. 배란장애 오면 월경 안 하죠. 무배란은 무월경입니다. 그러면서 폐경도 아니면서 부인과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예. 특히 그 무배란 무월경 되면 자궁 안에 그 월경 내막이 과잉자랍니다. 과잉자라서 하혈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나이 많아서는 또 뭐냐면 내막 암도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궁 경부암은 갈수록 감소하지만 자궁 내막암은 증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막암은 폐경된 여성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꼭 폐경이 60이 됐는데도 치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초보를 보고 필요하면 내막 조직 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죠. 사전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병에 대해서 출산하고 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꼭 부산에 가서 교수님을 뵈면 이거 답변을 꼭 받아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출산 전후에 잘 하지 않다가 이제 수족냉증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좀 차가워지는 경우도 이거는 임신성에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길 수가 있지만 그냥 임신이 때만 그런 거니까 막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사들은 수족냉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아마 우리 전통의학에서 쓰는 말. 네,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이 그게 입에 그냥 대뇌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막 지릿지릿하고 임신도지 막 그런 건가 봐요. 자연히 부종되는. 부종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럼 뭐 임신도지나 출산 후에도 보면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출산 뒤에 산욕기가 한 6주쯤 되지만 네. 실제는 출산 뒤부터는 직접 빨리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운동해가지고 몸을 어떤 그 출산 중에 체중이 한 15kg, 20kg 붙거든요. 그러면 뭐 50kg 온 사람이 70kg 되고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지긴 빠지겠지만 네네. 이제 피부에 주름도 많아지고 그죠? 전체가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출산 시에 우리의 근육이 엄청난 그 늘어납니다. 골반 근육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운동 안 하면 그냥 나이 들어서 늘어난 상태가 표가 확 나와버리죠. 네. 그래서 자궁 탈출, 요실금, 뭐 질 탈출 뭐 이런 병이 많죠. 아, 그러는 거.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분만을 많이 할 때는 첫애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애기가 막 나오죠. 산도가 그만큼 이렇게 파열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제가 그런 수를 자주 하지만 나이가 60쯤 지나면 자궁이 이제 폐기 되면 자궁이 작아지거든요. 네네. 작아지면 질이 이미 출산 때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궁이 빠집니다. 밑으로 빠져요. 방광이 빠집니다. 예. 엄마도 그냥 막 빛이 빠질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든다. 그때 빠지는 데를 뭐 심지어는 뭐 사타구니 사이에 자궁이 덜렁덜렁 달려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그럴 때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교수님, 방광도 빠지고.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움직이면 나중에 더 고생하니까 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교수님 갔을 때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제왕절개도 안 하고 뭐 이랬을 때는 보통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운동을 좀 해서 빨리 회복을 도우면 좋을까요? 출산 뒤 한 달 이후부터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 예, 강제를 해도. 예, 수영도 하고. 수영도 뭐, 하고. 걷기도 보통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를 갖다 빨리 예전처럼 회복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뺀다고. 그렇죠. 그거에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 아까 말한 그 항문에 네네. 방광의 어떤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골반 근육이 강해되는데 골반 근육에는 우리가 겉에 이 다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근육이기 때문에 숨은 근육이죠. 그것을 좀 이렇게 효과적 운동이 케겔 운동입니다. 아, 케겔 운동이고 케겔 항문하고 뒤를 이렇게 쪼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사람 많이 하는 스쿼트가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케겔 운동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하면 효과적인가요? 한 3번 정도. 3세트 정도. 예. 그 정도. 남자도 해야 됩니다. 남자도 해야 됩니까? 예, 남자도 그 근육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어떤 기능적인 방광기능이라든지 성기능은 케겔 운동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골반의 분위기 이완 축소가 안 되다 보니까 방광이나 이런 뭐 영향이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첫째 때보다 둘째 놓고 나서 요실금이 더 심해졌다. 아, 그렇죠. 운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분만 때문에. 분만 때문에. 이거 회복되는 방법은 근데 사람마다 그 근육의 강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래 근육을 많이 사용한 스포츠맨들은 그런 증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키만 크고 근육은 거의 없이 나이 들면 이제 자연히 비만해지기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박 PD. 키만 크고 비용하고 네. 운동 안 하고. 예, 제가 맞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 임신 딱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을 시작하는 게 증상을 완화시킬 거야? 아니면 뭐 치료나 수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실금 증상이 패드를 찰 정도로 오줌을 갈 수 없으면 그건 수술해야 됩니다. 아,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수술 방법이 뭐 아주 대중화되어 있죠. 아, 대중화돼 있고요. 그럼 뭐 이제 둘째 출산하셨다 그러면 아직도 젊으신 건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드를 찰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산욕기는 좀 돌아가죠. 네. 더 돌아갑니다. 요실금 이런 문제는 처음 나이 들어서 오는 겁니다. 네네. 임신 전후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 출산 때문에 그게 좀 심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자연적으로 나아진다 하더라도 출산 전으로까지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임신 중에는 초기에 뭐 방광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오줌도 좀 조절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출산 뒤에 빨리 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치질도 고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치질도 있죠. 치질도 분만 중에는 대부분 다 아기 머리가 출산 시기에 항문도 이렇게 확장됩니다. 바깥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출산에 돌아가는데
잘 안 돌아가고 치질로 남아있는 경우 있죠. 예. 그 엄마들이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거 많이 걸거든요. 분만하실 때 예. 외연부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중에 해먹을 때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좀 이렇게 그 예전처럼에 대한 그 작용을 잘 못하지 않나. 근육을 출산할 때 근육이 몇 가지가 이제 절개되는데 네네. 그걸 다시 복구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가정분만 때는 근육이 이게 파열된 상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네.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몇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분만 질 그 끝부분에 그걸 이렇게 다시 집어줍니다. 오히려 자연분만을 하다가 그런 자연적인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하니까 그거를 절개하는 걸 꺼려 하실 필요는 절개 그게 분만할 때는 의사가 그 소위 손상을 적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 노력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처럼 저절로 툭 나오고 그랬던 절개 심했죠. 하지정맥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그건 될까요? 운동입니다. 그것도 운동입니까? 운동입니다. 임신 때문에 생긴 거는요? 그렇죠. 임신적으로 그 나이 들면 또 여러 가지 하지정맥 오죠.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정맥에 보면 정맥의 피는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인데 네. 정맥의 내부에 어떤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손상받으면 뼈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하지정맥인데 뭐 힘줄처럼 혈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그건 운동입니다. 운동 이런 부분도 어차피 뭐 이거 혈액에 관련된 거 이것도 다 출산하니까 부인병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임신 도중에 보면 이제 고혈압이나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임신 중에 고혈압이 많았습니다. 임신 중독증이라고. 네네네. 근데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아 많이 없습니까? 예. 근데 임신 중에 중독증 고혈압 된 사람들은 분만 후에도 고혈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그걸 조절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예. 그 임신 후기 때쯤 하지정맥류가 식도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맥에 가는 길은 정맥류가 다 옵니다. 아, 그래요? 식도도 그래 옵니다. 꼭 임신 중이라기보다는 그건 남자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꼭 여성의 임신하고 어떤 국한돼서 이야기할 게 못 되죠. 근데 이게 임신 도중에 이제 식도에 그게 생긴다는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 핏줄을 터지면은 뭐 사망이 이런 사람 적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요거 교수님 임신 때 간 쓸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상이 생긴다고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그 임신 도중에 뭐 술도 안 드실 텐데 이게 왜 그 임신 담즙 물체? 예. 자연이 임신하면은 담 흐름이 느슨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요게 이제 조산이나 사산 안 그러면 그 임신 도중에 그 아기가 태변 흡입 증후군 이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를 그건 나한테 처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장돼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 태변 색깔이 담즙 색깔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게 가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던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태아가 태변을 흡입해가지고 위험의 경우 지는 많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 원인은 이런 담즙 물체랑 상관이 없어요. 태아가 출산하고 난 뒤에 그 태변을 누게 돼 있는데 네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에서부터 태변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에 태변이 섞이게 돼가지고 우리가 태아라는 생리가 어떻게 되면 양수 안에서 양수를 마시고 그것이 태변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태변을 마시게 되죠. 그래 안 좋죠. 그거는 치료합니다. 치료합니까? 예.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태아가 스트레스 받다. 스트레스. 빨리 분만 안 되거나 산소 공급 부족 상태일 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애가 좀 쉬고 싶은데 너무 태교를 아니에요. 분만의 마지막에 진행이 안 될 때. 분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변이 막 섞이 나오면 그때 제왕절하고 막 그러죠. 그렇구나. 그 어차피 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다시 담즙 물체 요게 그거는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임신에
하나의 몸의 변화입니다. 아,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걸 굳이 뭐 치료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담주불체가 위험하지 않은데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출산 후는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자연이 그런데 요즘 노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이야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40대 이후에 임신하는 사람이 요즘 시험관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죠. 경구 피임약 사용 경우 뭐 이런 거 재발한다. 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엄마들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예, 예. 교수님이 예. 딱 정리해 주시니까 예, 깔끔합니다. 예, 예. 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안 하겠습니다. 바로 패스하도록 넘어가도록. 내 몸에 맞는 피임법이 따로 있습니까, 교수님? 그건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이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임 약이죠. 네네. 먹는 약, 월경 주기에 맞춰서 먹는 네네. 약 그 한 가지고 그다음에 자궁내 장치, 네네. 루프 같은 거. 뭐 그 두 개죠. 두 개인데 요즘은 또 뭐 이렇게 피부에다가 네네네 맞습니다. 네, 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각각 다 하해를 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어떤 게 나쁘다. 뭐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없고. 그래서 요즘은 피임약들이 과거보다는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네네. 예, 그런 어떤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신 도중에 그 지방간 질환이 드물게도 그 임신 끝부분에 생겨서 이게 원인은 밝히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그런 아까 내가 그런 말 들었는데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가 안 돼요. 예, 예. 아까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 체중을 본래대로 돌아가도록 환원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왜 이제 질문을 받았냐면요. 그게 뭐 아시는 분이 그랬대요. 지방간의 중증 사례에서 태아의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드물게 그런 데 돼가지고 뭐 정말 뭐 콩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질환이 있습니다. 거의 뭐 사망률 엄청 높은 걸 드문 희귀한 경우입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뭐 그게 잘 안 들어봤는데 할 정도면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콩팥에 그런 걸 자주 봤는데 콩팥에. 예, 아주 간에는 그런 건 좀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40세 이상 되면 지방간에 조금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게 조금 이렇게 과잉적으로 나타나겠죠. 설마 교수님도 지방간이 좀 저는 없어요. 좀 인간적인 줄 알았는데 관리를 뭐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술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원인은 술이네요. 예. 그런 부분. 술하고 비만이죠. 술하고 비만. 임신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이제 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규칙적인 월경이잖아요. 주기가 안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요걸 좀 주기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겠지만은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또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 생활 습관은 없고요. 네. 우리가 젊은 여성 중에 다낭성 난소라고 있습니다. 난소에 이렇게 조그만 물집들이 여러 개 있는 우리가 연뿌리를 잘랐을 때 구멍처럼 그런 모양의 난소가 있습니다. 그 난소 때는 배란이 잘 안 돼가지고 월경을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질환이 뭐든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예,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좋아지고 또 그런 여성들이 임신하면 또 좋아지고 그건 타고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낭성 난소. 아까 뭐 출산 후고 나서 이제 치질도 심하다고 그러는데 치질은 수술하는 게 좋은 겁니까? 원칙적으로 뭐 그러니까 산육기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취질이 있을 때는 수술 가능하겠죠. 수술해야 예, 일단은 산육기 내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네네. 이게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항문은 삼중시도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한쪽에 그 정맥 주머니가 튀어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또 수술하면 또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배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임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임신 때문에 아까도 있지만 실제는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네네. 배변 습관입니다. 대변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보도록. 예? 며칠 한 번씩 변 보고 뭐 변비가 심하든지 그러면 오지요. 그런 병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출산하고 나면 자욕 네,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비대기 사용은 좀 위생상도 안 쓰는 분도 계신데. 비대기 정말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생활 습관 되면 말한 대로 배변 습관을 이제 바꾸고 그렇죠. 주어주다 보니까 예. 그게 좀 많았는데 변비는 변비는 이제 식사 습관을 바꿔야죠. 출산하고 나다가. 출산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고영양보다 푸성기 야채를 많이 먹어야죠. 변이 만들 재료를 만들어야죠. 너무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안 되죠.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교수님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후유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 제가 부인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아직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출산 약간 산육기 전후에 아까 말한 치질이라든지 또는 정맥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힘들게 하는데 그때는 하여튼 운동도 하고 자욕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잘해야죠. 그러면 체중을 빨리 줄이고.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뭐 출산 때도 임신 때도 마찬가지지만 출산 후에 나와서 이런 부인병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요. 그건 뭐 질문이 자체가 좀. 아까 뭐 이제 비만이 부분이 그렇죠. 비만이죠. 비만이 빨리 원상대로 그러면 지금 이제 엄마들이 임신 때부터 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요즘 그런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너무 애기는 치중하다 보니까 얘한테 모든 걸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은 걸 먹어서 그게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줄이는 게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이요. 그 소아당뇨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소아당뇨인데 소아당뇨는 거의 30대 후반부터 40대 고지혈증 당뇨병이 거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고지혈증 빠져가지고 동맥경화 가지고 뭐 40대부터 뇌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거 잘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교수님 이렇게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살을 찌워서 또 먹어서 빼는 걸 또 찾아서 드시거든요. 그런 종이 아니죠. 자꾸 반복하죠. 뭐 이렇게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포만감만 느끼고 뭐 먹으면 저절로 빠진다더라. 그래서 뭐 또 몇 달치 구매해서 또 드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효과적인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제일 힘든 게 몸이 힘들어야지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 부분. 균형적인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영양제에 너무 이렇게 유혹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몸이 이거 하지 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걸 이겨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자, 오늘 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부인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뭐 대부분에 대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게 만병의 근원이 이제 비만을 좀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쉽고 편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귀찮더라도 몸을 자꾸 움직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 건강한 출산과 또 건강한 또 임신을 위해서 관리법에 대해서 부인병 시리즈를 두 편에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근본적인 뭐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요것만 신경 쓰면 또 되는구나라는 데서 편안한 말씀을 마치 친정 아빠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엄마들에게 교수님 많은 건강 때문에 부인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뭐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저는 그 출산을 하신 또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우리가 2년마다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하시고 그건 제가 보니까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식 초음파, 질식 초음파를 꼭 그냥 빠지지 말고 찍어보기 바랍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비용을 좀 누가 내고 아니면 그렇죠. 그건 의료보험 안 해주죠. 아, 네. 근데 한 번은 또 할 거예요. 요즘은 의료보험 들어왔으니까 여러 번 하면 또 안 되죠. 뭐 그런 방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월경량이 또 한 가지 월경량이 많고 환자 자신이 빈혈 상태고 그 빈혈 있다고 내과에서 그 철분제 막 계속 먹지 말고 왜 월경량이 많은지 조사를 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궁 근종이 자궁 강내에 있어 가지고 월경량이 많은 걸 철분제 먹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철분제도 너무 오랫동안 그건 일시적으로 먹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그것도 간에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진통이 너무 통증이 골반통이 너무 심할 때 월경통이 심할 때 월경량이 많을 때는 꼭 그 인근의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요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지키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큰 걱정 없이 잘 지켜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초기에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이 가장 좋다는 거. 그게 가장 좋죠. 그죠? 그렇죠. 교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인의 친정 아빠인 우리 온종변의 김철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육아에 도움 되시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기가 건강하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저희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가 챙기고요. 여러분의 기쁨은 저희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2부에서 여러분에게 육아 템에 대한 선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늘 김철 교수님 너무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온종합병원에서의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